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는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결심하고 가족이 될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나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니까요. 제 시댁은 재산도 많고 남들이 보기에 꽤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조심하고 시부모님께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셔서 큰 갈등 없이 지내왔죠. 늘 우리 맏며느리 하면서 참 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아무 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시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은 다름 아닌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시어머니가 저를 더 챙기고 예뻐한다는 사실이 늘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사소한 일에도 저를 헐뜯고 없는 일까지 지어내서 모함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순진한 척,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언제든 저를 밟고 올라서려는 여우 같은 사람이었죠. 특히 시어머니 재산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제가 더 받을까봐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 결혼을 앞두고 시어머니께서 저와 동서에게 한복을 맞춰 입으라고 용돈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돈이 엉뚱한 사건으로 꼬여버리면서 시댁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생겼어요. 동서는 평소처럼 저를 모함하려고 했고 결국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고 말았죠. 그것도 시누이의 결혼식 날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말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우짓하며 살아온 동서가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히고 시어머니의 분노를 정면으로 받게 된 통쾌한 사건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아마 저와 함께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은 아주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당시 저는 친구의 소개로 작은 모임에 나가게 되었는데 사실 별 기대 없이 참석했던 자리였어요. 퇴근 후라 피곤했는데 친구가 하도 같이 가자고 졸라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얼굴만 비추고 집에 가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처음 남편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참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만 해도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정도였어요. 말을 참 재미있게 하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저랑 대화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대화가 참 잘 통했어요. 저는 평소 유머 있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재미있게 리드하는 남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둘이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몇 차례의 만남을 거듭하며 연인이 되었고 어느 정도 만남을 이어가다가 결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결정적인 이유로 한 가지를 뽑는다면 유머러스함이었어요. 저한테는 남편이 최고의 개그맨이나 다름없거든요. 남편이랑 이야기하고 같이 놀면 정말 배가 찢어질 만큼 많이 웃습니다. 남편도 웃는 저를 보며 덩달아 재미있게 웃고요. 만날 때마다 재미있게 해주고 웃겨주니까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심심하지는 않겠다. 늘 웃으면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고 처음으로 예비시댁에 방문하여 결혼을 허락을 받으러 간 날, 시어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저를 격하게 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던 순간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곧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연신 잘 왔다고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며 처음 보는 제게 무척이나 살갑게 대해주셨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이 결혼을 반대하시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거든요. 전날에 잠도 제대로 못 잘 만큼 엄청 떨렸는데 그런 긴장감이 무색하게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해주셨어요.
예비시댁에 가기 전에 엄청 떨려서 부랴부랴 청심환을 먹었는데 그런 저를 보고는 남편이 그렇게나 떨리냐고, 청심환 안 먹어도 되는데 뭐하러 먹냐고, 긴장할 거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안 떨리냐고, 예비 시부모님을 처음 뵙는 거고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떨리지 않겠냐고 했더니 남편은 조금도 그럴 거 없고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며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이,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실걸? 보나마나 손 붙잡고 고맙다고 하실 거야. 그걸 어떻게 장담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려고. 왜 마음에 안 들어 하셔? 이렇게 예쁜데. 그리고 나랑 결혼해 주는 것만 해도 어디야? 당연히 고마워하시지. 처음에는 남편이 제 긴장을 풀어주려고 너스레를 떠는 줄 알았어요. 덕분에 긴장하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비 시부모님을 뵙고 나서 남편의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이 제게 이야기한 것처럼 두 분은 저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고 단번에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아들과 결혼해줘서 연신 고맙다며 저를 무슨 생명의 은인인 것처럼 행동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네. 우리 아들이 확실히 보는 눈이 있어. 이렇게 단아하고 착한 아가씨를 어디서 만났을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잘해줄 테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 좋은 고부 사이 만들어 가보자. 응? 생각지도 못한 환대에 어리둥절했지만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말대로 시부모님이 저를 격하게 맞이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연애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입니다. 외모가 그렇게 못난 편도 아니고 유머러스한 성격 때문에 여자 경험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5손가락이 많이 남을 정도로 연애 경험이 많이 없었어요. 한두 명 정도? 뿐이었습니다. 대신에 남편은 한번 연애를 하면 진득하게 오래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던 중 20대 초반에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남편이 군대를 가면서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몰래 휴가 나가서 깜짝 놀래주려고 했는데 그때 보게 된 거죠.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함께 데이트하는 모습을요. 엄청난 배신감에 큰 상처를 받고 군대 생활을 힘들게 했대요. 그러고 나서 제대하고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나름 그 여자랑 오래 사귀었더라고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여자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걸 알게 된 남편은 엄청 배신감에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같은 상처를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 여자한테 질리더래요. 세상의 여자가 다 같은 건 아니지만 그 2명 때문에 연애할 마음도 결혼할 마음도 접게 된 거죠. 상처가 워낙 컸던 탓인지 같은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오랫동안 솔로 생활을 이어갔고 시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많이 걱정하셨어요. 남편한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서방님은 남편보다 일찍 결혼했거든요.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동생 결혼하고 이제 남은 건 첫째뿐인데 여자도 안 만나고 결혼도 안 할 거라고 고집 피우니까 저러다 혼자 늙어 죽는 거 아닌가 고민이 많으셨대요. 그러던 중에 저를 만나서 남편의 생각이 달라졌고 대뜸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폭탄 발언을 하니까 시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게 된 겁니다. 시모는 그런 남편의 말에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좋아하셨대요. 뭐하는 아가씨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저 아들의 마음에 생긴 상처를 치유해 준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며 무조건 결혼을 찬성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우리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우리는 연상연하거든요. 결혼하지 않겠다고 고집 피우며 외로운 솔로의 길을 살아가던 남편이
늦은 나이에 저를 만나서 결혼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은 거죠. 이렇게 보면 인연이 있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남편 때문에 단숨에 프리패스 며느리가 되었어요. 시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에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긴장이 확 풀렸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알게 되니 반대하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괜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놓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부모님께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갔어요. 마음은 가볍지만 잘 보이려는 노력은 잊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결혼을 찬성하신다고 해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똑같잖아요. 좋게 봐주시는데 괜히 초치면 안 되니까. 신경 쓰면서 열심히 대화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첫인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시어머니는 저를 무척 예뻐해 주셨고 뭘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고민하시면서 많이 챙겨주시려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명절을 맞이해서 인사드릴 겸 시댁에 방문했어요. 부엌에서 예비동서가 분주히 움직이길래 저도 뭐라도 거들까 싶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그런 저를 보더니 기겁하면서 그냥 쉬라고 말리셨어요. 아이고 아서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손에 물 묻히면 안 되지.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님이랑 예비동서 바쁜데 저만 가만히 있기 뭐해서 그래요. 이 정도는 집에서도 하는 거고 그렇게 힘든 거 아니니까 도울게요. 아유 글쎄 앉아서 쉬라니까. 아무리 내 며느리 된다고 해도 오늘은 손님으로 초대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편하게 과일 먹고 쉬고 있으렴. 어머님이랑 예비동서는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일하고 있는데 저만 편하게 앉아있기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도와주려고 하는데 한사코 가만히 있으라고 말리시더니 되려 차를 권해주시곤 했어요. 또 작은 선물이나 봉투를 챙겨주실 때도 많았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이 고마워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보는 동서의 눈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동서는 저를 질투하고 있었어요. 몰랐는데 어머님이 동서한테는 제게 해주신 것처럼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똑같이 낳은 자식이라고 해도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잖아요. 특히 첫째는 첫정이라고 더 챙겨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 살 자식이었는데 저 때문에 결혼하게 되었으니 예비 시부모님 눈에 저는 거의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동서는 그걸 잘 알면서도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하긴 동서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저도 차별하는 시모를 보며 같은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동서는 저보다 먼저 시집온 사람이었고 어머님은 저 먼저 모셨는데 저만 예뻐하시는 게 못마땅했겠죠. 그래서 늘 미묘한 시선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형님이고 시댁 어른들도 있고 하니 차마 겉으로는 티를 못 냈어요. 늘 웃으며 인사했지만 돌아서서는 표정은 그 누구보다 싸늘했습니다. 마치 얼굴에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형님만 좋은 소리 듣네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시부모님은 저를 더 격하게 아껴주셨어요. 늘 우리 맏며느리, 우리 집안의 복덩이 하면서 좋아해 주셨어요. 이게 참 기막힌 우연인 게 제가 시집오고 나서부터 시댁 살림이 더 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복덩이라는 호칭을 써주셨던 것 같아요. 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오면 분위기나 흐름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시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살림이나 시댁 행사 같은 문제에서 저는 늘 시모가 세세하게 챙겨주시는 반면 동서는 늘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만도 했죠. 그리고 그걸 제게 풀듯 꼬투리를 잡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일에 작은 흠이라도 있으면
큰일처럼 부풀려 냉큼 시댁 식구들에게 알리려고 했고 심지어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애써 웃으면서 좋게 넘겼습니다. 그런 일로 뭐라고 하기도 싫고 괜히 동서와의 갈등을 드러내봤자 시댁 분위기만 험악해지니까 참았어요. 손윗사람으로서 더 넓은 아량으로 동서를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동서가 왜 저를 싫어하고 질투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던 터라 이렇게라도 받아주고자 했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운 가정 같았지만 동서 때문에 속으로는 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시모가 저를 감싸고 돌수록 동서의 불만은 쌓여갔고 그 불만은 결국 저를 향한 모함과 시샘으로 이어졌어요.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저 남편과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켜내고 싶었을 뿐인데 결혼과 동시에 시작된 이 갈등의 불씨가 언젠가 크게 타오를 것이라는 건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본격적으로 폭발한 건 바로 신우이의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벌어진 한복 사건이었는데 그 전에 동서와 있었던 일을 몇 가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시댁 식구들이 있을 때는 겉으로 저랑 잘 지내는 척했지만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모가 저를 예뻐해 주시거나 챙겨주실 때면 그게 불씨가 되어 동서를 더 불타오르게 만들었죠. 그래서 시부모님과 관련된 일은 작은 것에도 시샘했어요. 한 번은 명절날 부엌에서 시모와 함께 전을 부치고 있었을 때였어요. 시모가 갑자기 제게 국간 좀 봐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맛을 보고는 조금 더 간을 하면 좋겠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제 기준에서는 조금 싱거웠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족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데 동서가 시모께 이러는 겁니다. 어머님, 국간이 조금 달라졌죠. 아니, 아까 형님이 맛보시고는 너무 싱겁다고 간을 더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님 음식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어요. 물론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시겠지만. 저는 순간 깜짝 놀라서 내가 그런 말을 했냐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다들 그러냐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시모는 괜히 제가 민망할까 봐 늙으면 입맛이 싱거워진다면서 웃어 넘기셨어요. 저는 정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계속해서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뭐해서 제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님이 유머 있게 웃어 넘기셨지만 동서가 일부러 제 말을 왜곡한 건 분명했어요. 또 한 번은 시모께 드리려고 제가 직접 고른 스카프가 있었어요. 예쁘게 포장해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 시모 목에 걸린 건 제가 산 게 아니라 동서가 선물했다는 스카프였습니다. 알고 보니 동서가 제 선물 포장을 몰래 뜯어내고 자기 이름으로 다시 포장해 시어머니께 드린 거였죠. 시모는 제가 고른 스카프를 두른 시모는 동서를 보며 역시 우리 작은 며느리 센스 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어이없었지만 그냥 별말 하지 않고 넘겼어요. 제 선물을 가로채기 시작한 건 얄밉지만 이렇게라도 시모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동서가 안쓰럽기도 해서 그냥 눈 감아줬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시모가 두 며느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준비했다며 동서와 제게 예쁜 디자인의 팔찌를 선물해 주셨어요. 어머님이 주신 거라 잘 착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댁에서 동서랑 같이 청소하다가 팔찌가 거슬려서 빼놓고 한쪽에 잘 정리해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팔찌가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져 있더라고요. 근처에 어디 떨어졌나 싶어서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팔찌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해서 동서에게 여기다 둔 팔찌를 보았냐고 물었는데 못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설마 어머님이 사주신 팔찌를 잃어버린 거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서둘러 다른 곳도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팔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막 부산스럽게 뭔가를 찾으니까 시모가 뭐 찾냐고 여쭤보셨고 옆에 있던 동서는 쪼르르 팔찌 잃어버린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큰애야. 너 뭐 찾니? 팔찌요. 형님이 글쎄 어머님이 사주신 팔찌를 잃어버렸지 뭐예요? 저는 이렇게 소중하게 차고 다니는데. 뭐? 아니, 어쩌다가 잃어버렸어? 청소할 때 불편해서 분명 여기다 빼서 잘 뒀는데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 그럼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왜 안 보이지? 여기다 둔 거 맞아? 네, 여기다 잘 뒀어요. 그렇지, 동서? 글쎄요. 저는 형님이 어디다 두시는지 잘 못 봤는데. 혹시 다른 데서 흘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청소하기 전까지만 해도 차고 있었어. 분명 여기다 잘 뒀고. 그럼 여기 없을 리가 없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 보면 큰애 네가 어디 다른 데 흘린 거 아니겠니? 정신이 없어서 헷갈리는 거고. 그나저나 잃어버려서 어쩌니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좀 잘 좀 챙기지.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분명 여기다 뒀는데 청소하고 나니까 사라져 있었어요. 웃긴 건 제가 팔찌를 풀어서 한쪽에 정리하는 걸 동서가 봤거든요. 그런데 시모 앞에서는 못 본 척 시치미를 딱 떼더라고요. 저는 졸지에 팔찌를 어디에 흘린지도 모르는 정신없는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모는 제게 뭐라고 꾸짖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내심 잘 챙기지 왜 잃어버렸냐며 속상해 하셨어요. 그 모습에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분명 잘 뒀는데 없어진 게 너무도 이상하더라고요. 시모가 주신 팔찌는 의미가 있는 거라 정말 잘 챙겼거든요. 평소 덜렁거리거나 잘 잃어버리는 성격도 아니고요. 그런데 진짜 귀신이 고칼 노릇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희미하게 웃고 있는 동서의 표정을요. 아무래도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려서 동서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러고는 시모가 없을 때 동서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동서가 꾸민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잘 놔둔 팔찌에 발이 달려서 도망간 것도 아니고 분명 동서가 어디다 숨겨놓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서, 아까 왜 그랬어? 제가 뭘요? 내가 저쪽에 팔찌 풀어서 정리하는 거 동서도 봤잖아. 그런데 왜 못 봤다고 거짓말해? 그동안 동서가 나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하는 거 다 알면서 그냥 모르는 척했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생각해서. 그런데 오늘은 조금 너무하지 않아? 어머,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못 봐서 못 봤다고 한 거 가지고 이러시면 안 되죠. 지금 팔찌 잃어버리고 어머니께 한 소리 들어서 저한테 분풀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 내가 왜 이러는지 동서가 더 잘 알잖아. 저기다 놔둔 팔찌 동서가 숨겼지? 화 안 낼 테니까 얼른 돌려줘. 아무리 생각해도 범인은 동서밖에 없었습니다. 밖에다 흘린 건 절대 아니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정신머리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잘 놔둔 팔찌가 사라지고 동서가 몰래 고개를 돌려서 씩 웃는 게 너무도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확신했죠. 또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한 동서의 계략이었구나 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냥 좋게 돌려주면 화 안 내고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테니 돌려달라고 잘 타일렀어요. 그런데 동서는 그런 저를 어이없어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여우주연상급 연기를 펼치더군요. 정말 왜 이러세요? 제가 형님 걸 어떻게 하기라도 했다는 소리예요? 진짜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어디서 잃어버린 팔찌를 저한테 달라고 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 함부로 의심해도 돼요? 형님 이러시는 거 저한테 분풀이하는 걸로밖에 생각 안 돼요. 저는 정말 좋게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잡음 없이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동서는 길길이 날뛰면서 누구를 도둑년 취급하냐고 소리쳤어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분명 이런 짓을 꾸밀 사람은 동서밖에 없는데 억울한 척 난리치다가
시모 귀에 들리라는 식으로 더 크게 오버했어요. 이 소동에 급기야는 시모가 안방에서 나오셨고 그 모습을 본 동서는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우는 척 연기를 떨어댔습니다.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몇 번이나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이러세요? 형님이 어디서 팔찌 잃어버린 걸 만만한 저한테 분풀이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동안 형님이 뭐라고 그래도 참았는데 오늘은 정말 속상하네요. 아니, 너희들 무슨 일이니? 뭔데 이렇게 소란이야? 큰애 너 작은 애한테 뭐라고 했니? 정말 팔찌 잃어버린 것 때문에 작은 애한테 분풀이라도 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동서의 엄청난 연기력에 시모는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도 연기를 잘해서 저도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진짜 내가 동서한테 분풀이 하나 싶을 만큼요. 방금 전까지 눈 똑바로 뜨고 버릇없이 이야기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시모가 나오니까 바로 눈물 장전에서는 막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시모는 동서를 달래주었고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죠. 그리고 그때 동서는 위로하는 어머님을 의식하면서 아주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님이 사주신 팔찌 잃어버려서 속상하신 마음은 이해해요. 그렇다고 어머님 안 계실 때 저한테 막 무섭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차고 있는 팔찌 내놓으라고 하신 건 너무하잖아요. 그냥 좋게 말씀하셔도 되는 걸 왜 무섭게 화를 내고 그러세요? 어머님이 주신 팔찌라 소중하지만 형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다음에는 좋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네요. 매번 아무도 없을 때마다 그러시는 거 너무 속상해요. 자, 여기 제 팔찌 드릴 테니까 저한테 화 좀 그만 내세요. 동서는 서럽게 울먹이면서 팔찌를 풀러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 모습에 시모는 놀란 표정으로 입을 떡 벌리며 저를 쳐다보셨어요. 저도 생각지도 못한 동서의 말에 너무 놀라서 시모와 똑같은 표정으로 동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서,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 그리고 동서 팔찌 달라고 한 적도 없잖아. 동서, 자꾸 없는 말 지어낼 거야? 여태 화내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드시게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욱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아주 쐐기를 박는 동서의 연기력에 시모는 저를 안 좋은 눈빛으로 쳐다보셨고 둘 다 그만하라며 대신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동서한테는 그만 울고 이만 들어가서 쉬라고 하셨고 제게는 팔찌 잃어버려서 한 소리 들었다고 작은 애한테 그러면 되냐고 속상한 마음은 알지만 그렇다고 손윗사람이 치사하게 아랫사람 물건이나 탐내면 되겠냐고 하셨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은 걸로 하나 더 사줄 테니까 이쯤에서 그만하고 앞으로 이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싸우면 그때는 정말 가만두지 않으실 거라고 했죠.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니라고 계속 해명했지만 그럴수록 어머님은 저를 더욱 안 좋게 보셨어요. 이때 확실히 느꼈어요. 동서는 정말 보통 여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큰 충격을 받고 그동안 제대로 성긋지 않은 행동이 문제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동서는 저보다 먼저 시집왔고 한때는 시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며느리였는데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다르게 대우받는 게 속상하니까 시기 어린 마음에 저를 괴롭히는 거라 생각했어요. 나까지 쪼잔하게 동서한테 뭐라고 하면 더 엇나갈 것 같아서 손윗사람으로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를 곤란하게 만드니까 더 이상은 봐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때부터 저와 동서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잘 지내고 싶었는데 그걸 뻥 차버린 건 동서였어요.
제가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묻어둔다고 해도 동서는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서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틈을 내어주거나 책 잡힐 짓도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와 동서는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요. 동서는 시어머니의 사랑과 시댁의 신뢰가 제게 쏠리는 게 엄청 싫었나 봐요. 그렇다고 시모가 동서한테 나쁘게 구시는 것도 아닌데 오로지 본인만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시모가 똑같이 동서를 예뻐해 주셔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저를 깎아내림으로써 해소하려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야비하게 공격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 일을 계기로 확실하게 선을 긋고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어요. 그러다 신우이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뻥 하고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신우이의 결혼이 다가오면서 시댁은 잔치집처럼 분주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신우의 결혼식 때 뭘 입고 가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준비하던 때였죠. 하루는 어머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신우 결혼식 때 입을 한복을 맞추라며 돈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하나뿐인 막내딸의 결혼이고 집안의 큰 경사인 만큼 우리 며느리들도 예쁘게 입어야 체면이 서지 않겠냐면서 저와 동서에게 각각 한복 맞출 돈을 봉투에 담은 거라고 하셨어요. 곱디고 온 자주색 천으로 된 돈 봉투에는 100만 원씩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는 동서 거, 하나는 제 거요. 마침 저희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오신 김에 전해주는 거니까 대신해서 동서에게 이 돈 봉투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봉투를 건네받고는 시모에게 감사하다고 이 돈으로 예쁘게 잘 맞춰 입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다음 날 동서 집에 가서 어머님의 말씀대로 자주색 돈 봉투를 건네며 신우 결혼식 때 입을 한복 한 벌 맞춰 입으라고 전했어요. 동서는 알겠다면서 돈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시모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동서한테 돈 봉투 잘 전해줬냐고 확인차 연락하신 것 같아서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어머님이 화를 내시더군요. 한껏 굳어서 단단히 화가 난 목소리로 다짜고짜 크게 호통을 치셨어요. 예, 너 작은애한테 돈 전해줬니? 네, 어머님. 어머님한테 돈 받고 다음 날에 바로 전해줬어요. 그럼 작은애는 왜 그런다니? 네가 돈을 줬는데 왜 작은애는 돈 같은 거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는 건데?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분명히 전해줬어요. 아, 글쎄, 작은애는 못 받았다고 하잖아. 신우 결혼식 때 한복 입으라고 내가 돈 준 것도 전혀 모르고 있던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저녁에 집으로 좀 와라. 시모는 불같이 화를 내며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날벼락에 놀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동서가 또 일을 꾸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 일로 단단히 화가 난 시모는 우리 부부와 동서네 부부를 시댁으로 집합시켰어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 도착하니 동서네 부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고 시모는 단단히 화가 난 표정과 말투로 제게 정말 확실하게 돈 전해준 거 맞냐고 물으셨어요. 내 물음에 어떠한 거짓도 용납 못한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거야. 지금부터 다시 물으마. 내가 준 돈 작은애한테 전한 거 맞니? 네, 어머니. 저 정말 결백해요. 동서, 말해봐. 그날 내가 동서 집에 들러서 돈 봉투 전해줬잖아. 그런데 어떻게 안 받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 대체 그런 거짓말을 왜 하는 건데? 너무 억울해서 옆에 있는 동서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분명히 잘 전달했는데
시모가 오해하시니까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그걸 남편도 잘 알고 있어서 제 말이 맞다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동서를 쳐다봤고 동서의 눈은 잠시 당황스러워하다가 이내 뻔뻔하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왜 자꾸 없는 말을 지어내세요? 저희 집에 오신 적 없잖아요. 저는 정말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돈 봉투조차 본 적이 없다고요. 준 적도 없으면서 왜 자꾸 줬다고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설마 100만 원 가로채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깟 돈이 뭐라고 100만 원 때문에 이런 거짓말까지 하시는 건데요?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저 골탕 먹이는 게 재미있으세요? 일부러 거짓말하는 게 아니면 머리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매번 사람 모함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동서는 이렇게 또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거짓말쟁이로 모는 것뿐만 아니라 저를 무슨 정신 나간 여자로 만들었어요. 기가 막혀서 동서야말로 왜 없는 말 지어내냐고 한 소리 했고 옆에 있던 남편도 어이없어서 동서한테 뭐라고 한 소리 했어요. 그러자 동서 옆에 있던 서방님까지 합세해서 순식간에 형제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분위기는 아수라장으로 변해갔어요. 동서는 계속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고 저는 답답해서 방방 뛰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편을 들면서 동서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고 서방님은 그런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순식간에 감정 싸움으로 번지자 가운데에 있던 시모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상황을 중지하셨습니다. 그만! 너희들 지금 뭐들 하는 짓이야? 어미 앞에서 형제끼리 잘하는 짓이다. 큰애, 작은애도 마찬가지야. 어디 시어미 앞에서 싸우고 있어? 대체 너희들 왜 이러니? 전에는 사이좋게 잘만 지냈는데 요즘은 툭하면 싸우더니 이제는 집안 분위기까지 망치려더니? 곧 있으면 우리 막내딸 결혼이야. 내내 잔치 분위기여도 모자란 마당에 이렇게 서로 싸워야 되겠어? 시모의 호통에 남편과 서방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 고개 돌려 상한 감정만 드러냈습니다. 이때 동서가 또다시 눈물을 글썽이면서 시모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더니 본인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형님만 자꾸만 자신만 괴롭히고 모함하니까 속상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어이가 없던 저는 동서의 말을 잘라먹고 시모에게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나는 정말 돈 봉투를 잘 전달했고 중간에서 가로챈 적은 결코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동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했고 그전부터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다 밝혔어요. 동서는 시부모님에게 사랑받는 저를 질투했고 제가 결혼하자마자 종종 일을 꾸며서 골탕을 먹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당황해하면서 왜 또 없는 말을 지어내냐고 거짓말을 하는 건 형님이라면서 억울하다고 했어요. 그 말에 시모는 머리가 지끈거리는지 둘 다 그만하라고 했고 서로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니 믿을 수가 없다고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속을 까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저 여우 같은 게 뻔뻔하게 연기를 너무 잘해서 시모가 거짓인지 진실인지 분간을 못하셨어요. 하긴 어머님의 입장도 난감했을 겁니다. 제 말을 믿자니 동서가 걸리고 동서의 말을 믿자니 제가 걸려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거기다 남편이랑 서방님까지 합세하니까 더 정신이 없으셨을 테고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칠 것 같았어요. 저 여우 같은 게 수를 써서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건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동안 여러 번의 거짓말로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지만 이 정도로 상황을 꼬아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누구 괴롭히는 쪽으로는 잔머리가 비상하더라고요. 저 여우가 짜놓은 판에 놀아나기 싫은데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나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있었죠. 그때 동서의 등 뒤로 뜻밖의 주인공이 등장했어요.
바로 동서의 5살 된 딸아이였습니다. 조카는 해맑게 웃으면서 메고 있는 가방에서 자주색 봉투를 꺼내들더니 앉아서 놀고 있더라고요. 저는 놀란 눈으로 조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거, 저 봉투 뭐야? 그러자 시선이 일제히 조카에게로 향했습니다. 뒤돌아서 자신의 딸을 쳐다본 동서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러고는 황급히 딸아이의 손에 있는 봉투를 빼앗고 자신의 몸뒤로 숨겼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몬은 수상함을 느끼고 그 봉투 뭐냐며 이리 가져오라고 했어요. 너, 그거 뭐니? 그게 뭐냐니까? 그게 뒤에 숨긴 거 이리 가져와라. 어머니, 어서 가져오래도. 어머니 호통에 동서는 화들짝 놀랐지만 쭈뼛거리며 뒤에 감춘 봉투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이 대신 동서의 팔을 잡고는 손에 들린 봉투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시모와 함께 살펴봤는데 봉투를 확인한 시모가 놀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내가 큰애한테 준 돈 봉투잖아. 여기 내가 작은애라고 적어놓은 게 있네. 너 큰애한테 돈 봉투 같은 거 못 받았다면서. 그런데 이 봉투를 왜 네 딸이 가지고 있어? 그게... 시모의 물음에 동서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말을 질질 끌면서 머리를 굴렸습니다. 또 어떤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할까 궁리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대충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저도 몰라요. 이걸 왜 제 딸이 가지고 있는지. 설마 형님이 저 모함하려고 몰래 애한테 쥐어주신 거 아니에요? 형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참 잘도 빠져나가는 동서입니다. 그새 또 그럴싸한 변명으로 시모를 속이려 들었어요. 시모는 그런 동서의 말에 이게 정말 사실이냐며 저를 쳐다보셨고 저는 아니라고 동서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받아놓고는 안 받은 척 연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시모는 더욱더 머리를 감싸쥐고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골치 아파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가만히 이 광경을 보고 있던 5살 조카가 해맑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내가 예뻐서 주운 거야. 큰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엄마한테 준 거잖아. 엄마가 쓰레기통에 버리길래 내가 주운 건데. 순간 집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순수한 아이여서 그런지 거짓말하는 자신의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대로 이야기해버렸어요. 그 덕분에 저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얼굴은 그야말로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어요. 뭐? 작은 며느리, 너 이 말이 사실이야? 이 봉투 정말 네가 버렸어? 세상에, 그동안 네가 거짓말하고 있었구나. 없는 말 지어내서 큰애 괴롭힌 것도 모자라 받은 돈을 안 받았다고 거짓말해? 네가 우리 집안 망신을 다 시키는구나. 감히 날 속여? 이건 용서 못할 짓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지만 동서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변명조차 못했어요. 그동안 저를 모함하며 시모 앞에서 불쌍한 척 착한 이미지를 만들려던 동서의 계략은 자신의 아이의 무심한 행동으로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시모는 분노에 차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어디서 뱀 같은 여로 이따위 일을 꾸미고 우리 집안을 망신 주려고 하냐고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크게 실망하셨는지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저는 시모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동서는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굴이 사색이 되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늘 시어머니 앞에서 억울한 척 피해자인 척 굴던 동서였지만 이제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죠.
시모는 동서를 막 야단치시더니 나중에는 집값 보태주기로 한 건 없던 일로 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몰랐던 이야기인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동서가 이사 가야 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다면서 시모를 살살 꼬셨나 보더라고요. 착한 시모는 동선의 사정을 알고 집값을 도와주시기로 하셨대요. 하지만 동서의 만행을 알게 된 후 그 얘기를 다시 꺼내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없다고 어려워하길래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생각이 달라졌다.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난 모른다. 그 말에 동서는 결국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그러고는 되지도 않은 변명을 주절주절 늘어놓았어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아주 형님만 이뻐하시니까 제가 질투가 나서 그게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랬어요. 용서해주세요, 어머님. 그 모습은 가엾다 못해 초라했지만 이미 시어머니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차가운 시선으로 동서를 내려다보며 네가 아무리 울어도 달라지는 건 없고 앞으로 다시는 동서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 집안 사람 아닌 것처럼 없는 사람 취급할 거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시모가 제일 경멸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남을 속이고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이날 이후 시어머니는 정말로 동서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가족 모임에도 의도적으로 말을 걸지 않았고 심부름도 부탁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서의 남편, 그러니까 제 서방님도 크게 실망했죠. 아내의 비열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지만 어린아이가 있어서 차마 이혼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어요. 대신 부부 사이가 예전처럼 좋을 리는 없었고 그날 이후 둘 사이는 냉랭하게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시모는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나중에 재산을 상속할 때 동서는 제외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시부도 동서를 엄청 괘씸해하시며 시모의 말에 동의하셨습니다. 재산 상속에서 제외한다는 말은 그 말은 사실상 동서를 집안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시모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동안 제 말을 믿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작은 애가 뒤에서 이렇게 너를 괴롭히고 있을 줄 몰랐다면서 왜 진작 도움을 청하지 않았냐고, 착한 것도 좋지만 일이 속이 깊으니까 괜한 일에 휘말린 거 아니냐고 속상해 하셨어요. 그러고는 앞으로 더 잘해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시부모님은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반면 동서는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혀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늘 고개 숙이고 지내야 했습니다. 눈치를 보며 쭈그리고 사는 모습은 과거 교활하게 여우짓하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거짓과 질투로는 절대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요. 잠깐은 남을 속이고 조롱할 수 있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더군요. 시어머니의 말씀처럼 저는 끝까지 꿋꿋하게 제 자리를 지켰을 뿐인데 스스로 판함정에 빠져버린 건 동서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든 누군가의 관계든 결국 진심으로 대해야 오래갑니다. 질투와 모함으로 얼룩진 관계는 언젠간 무너지고 그 무너짐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여러분은 부디 동서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